돈도 없는 집 치고 호들갑은 오지게 떠네. 첫 번째 발길에 관이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발길에 뚜껑이 덜컥거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이 세게 흔들리며 뚜껑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미친놈! 정말 미쳤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 한 조문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틈새로 김말순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주름과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눈가에 남은 마지막 눈물 자국까지. 관 안에서 드러난 할머니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는데 그 대조가 더욱 끔찍했습니다. 천하의 패륜자식 같으니라고. 서진의 삼촌이 목소리를 떨며 외쳤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냐? 서진의 사촌이 주먹을 불끈 쥐며 달려들려 했지만 친척들이 급히 말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질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더욱 악독한 말을 던졌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차피 죽은 사람인데. 이런 총극이나 벌이고 진짜 웃기네. 그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눈에 처음으로 차가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0분 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남자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위 장도연이었습니다. 관 하나에 이렇게 큰 거 쓸 필요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조문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관 앞으로 다가가더니 발끝으로 관짝을 툭툭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나무질 좋네. 근데 이렇게 큰 관이 필요했나? 어차피 태울 건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뚜껑이 덜컹거리며 살짝 흔들렸고 안에 고요히 누워 계신 김말순 여사의 얼굴이 조금 드러났습니다. 눈가에는 평생 고생한 흔적이 주름 사이사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친척 한 명이 울부짖으며 관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 죽은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지만 도연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죽은 사람 가지고 쇼하지 마요. 살아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요. 그리고는 관짝을 세게 쿵 발로 찼습니다. 그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메아리 쳤고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눈물이 아닌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고 목구멍 깊숙한 곳에서 비명이 올라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니까요. 장례식장은 충격과 분노로 술렁였고 몇몇 남자 친척들이 일어나 도연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어차피 죽은 사람이잖아.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인간이 의사라고? 장모님한테 저렇게 하다니. 저 며느리 정말 불쌍하다. 여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향초가 타는 소리와 서진의 흐느낌, 그리고 도연의 술트림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의 완전한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15년 동안 참아온 한 여자의 무서운 복수극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로 그때 장례식장 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열리며 박정희가 등장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넬로 치장한 그녀는 마치 패션쇼라도 나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에르메스 백을 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장례식장 바닥을 차가롭게 울렸습니다.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정희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또 뭘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이 상황을 나무라거나 아들에게 사과라도 하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첫마디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남자들은 원래 그래. 내가 좀 참아.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 보고 참으라는 말을 하다니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보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관을. 관이 어떻다고? 어차피 태울 거 아냐. 남자들은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 내가 평소에 얼마나 잘해줬는지가 문제지. 정희는 아들 편을 들기 위해 이미 준비된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익숙하게 말이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병원 운영하느라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집에서까지 눈치 보게 하면 어떡해? 서진의 두 손이 주먹으로 굳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사실을 말한 거지. 내 엄마는 살아있을 때도 쓸모없는 인간 아니었냐?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들은 병원 세워서 사람 살리는 의사지만 내 엄마는 재산 하나 못 남기고 죽었잖아. 이게 현실이야. 현실을 받아들여. 조문객들은 이 충격적인 발언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몇몇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정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슬픈데? 늙어서 죽은 거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서진은 몸이 떨릴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 친척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안인가. 저런 며느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 아무리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저러면 되나? 죽은 사람을 저렇게 말하다니. 하지만 정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뭘 수군거려? 가족 일에 남들이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에요. 그리고는 서진에게 다가가서 더욱 낮고 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거 잊지 마. 내 엄마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사이야. 괜히 분위기 잡치지 말고 적당히 해.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자리나 제대로 알고 처신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정희의 마지막 말이 서진의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탁한 공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에서는 도연이 태연이 TV를 보며 치킨을 뜯고 있었습니다. 마치 몇 시간 전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야, 맥주 좀 가져와.
서진은 상복도 벗지 않은 채로 서 있는데 남편의 첫마디가 맥주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보라는 호칭조차 없이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뭐, 내 엄마 죽은 걸로 언제까지 찡찡댈 거야? 갱년기냐? 도연은 TV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는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연기 오버한다. 진짜 우는 거랑은 천지 차이지. 진짜로 슬프면 저렇게 예쁘게 울 수가 없어.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슬픔까지도 가짜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는 것조차도 연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왜 그렇게 오버했어? 사람들이 다 쳐다봤잖아. 나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도연은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앞으로는 밖에서 그런 식으로 굴지 마. 내 체면이 있잖아. 나 의사라고 의사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서진은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내 엄마지. 언제부터 우리 엄마야? 그리고 죽으면 끝이야. 죽은 사람 생각해서 산 사람이 계속 우울해하면 뭐해? 방으로 들어간 서진은 서랍에서 결혼 앨범을 꺼냈습니다.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의 도연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던 그 사람이 지금의 냉혹한 남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한 내가 바보였어. 서진은 앨범의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번째 결혼기념일 사진, 하은이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예뻐한다고 했지만 점점 간섭이 심해지고 무시하는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도연도 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앨범을 덮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결혼은 끝이야. 그 순간 거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병원에 환자 많이 온다는데 옷 좀 다려놔. 그리고 구두도 닦아놓고. 평생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도연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 검색창에 이혼 위자료 조건이라고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이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복수의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도연은 친구들과 강남의 한 고급 와인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하는 듯 큰 소리로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야, 너 장모 장례식에서 진짜 관 찼다며? 진짜 대박이다. 친구 중 한 명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짜 쩐다.
나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 맞아. 우리도 장모들 진짜 싫은데 형님처럼 시원하게 해버리고 싶었어. 친구들은 도연을 영웅 취급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우쭐해하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할멈이 진짜 짜증났거든. 살아있을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잔소리만 하고. 장모들 다 그래. 진짜 꼴 보기 싫어. 맞아. 돈도 없으면서 딸한테만 의존하고 사는 것들이 뭘 안다고. 친구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게다가 돈도 한 푼 없으면서 딸한테만 의존하고 살더라고. 진짜 기생충 같은 인생이었어. 와, 형님 말이 맞다. 죽은 사람 챙긴다고 뭐가 달라져? 그러게. 죽은 사람이 뭐 대단해? 어차피 쓸모없이 살다가 쓸모없이 죽은 거지.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서진이도 그 엄마 닮아서 맨날 찡찡대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야, 그럼 받고.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많은데. 형님 병원의 간호사들 이쁜 애들 많잖아. 왜 늙은 마누라한테 매달려 있어? 맞아. 나 같으면 진작 갈아탔지. 친구들은 모두 키득거리며 도연을 부추겼습니다. 마누라 엄마, 그냥 남남이지 뭐. 게다가 서진이도 이제 늙어가니까 새로 갈아타려고 생각 중이야. 오, 진짜? 벌써 찍어둔 애 있어? 당연하지. 병원에 20대 간호사들 줄줄이 있는데 뭐하러 늙은 마누라한테 매달려 있어. 형님 짱이다. 우리도 배워야겠네. 인생은 즐겨야지. 죽은 할멈 때문에 우울하게 살 필요 없어. 친구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어댔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이 죽는 것도 가족이 슬퍼하는 것도 모두 우스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집에서 혼자 남은 서진은 도연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런 말에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호텔과 레스토랑 영수증들이 빼곡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에서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서진은 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등 최고급 호텔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에 이런 곳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명품 쇼핑몰 영수증들이었는데 여성용 가방, 신발, 액세서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수백만 원씩 결제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 280만 원? 에르메스 스카프 90만 원? 서진은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마트에서 3만 원에 산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여자들에게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 번째 서랍에서 나온 봉투였습니다. 안에서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과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미모의 간호사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지와 함께 부산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3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혜진이와 제주도에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밤새 일하고 주말에 카페에서 서빙하며 번 돈이 이런 데 쓰였다고? 서진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중삼중으로 일하는 동안 남편은 그 돈으로 다른 여자들과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 속에서도 서진은 차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하나씩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중요한 서류들은 복사기로 출력했습니다. 신용카드 내역서, 호텔 영수증, 외도 사진, 명품 구입 내역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서재 책장을 뒤지다가 더 큰 발견을 했습니다. 도연이 다른 여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있는 폰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늘 밤에도 보고 싶어. 호텔에서 만나자. 수진아, 우리 관계를 아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이혼할 때까지만 조금 참아줘. 마지막 문자를 보고 서진은 경악했습니다. 도연이 이미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청소하고 있었어요. 서진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정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던 중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의 실제 소유주는 도연이 아니라 어머니 박정희였던 것입니다. 뭐라고? 병원이 어머니 명의라고? 변호사가 읽어주는 유언장의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정희가 남긴 것은 재산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도연은 당황해서 변호사에게 따졌지만 이미 모든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병원 건물, 의료 장비, 심지어 집까지 모든 것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채가 총 15억 원입니다. 박정희 씨께서 개인 투자를 잘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식,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갑니다. 남는 게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도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한 달도 안 되어 병원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압류된 의료 장비들이 하나씩 빠져나갔고 간호사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소문을 듣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월급은 언제 주시는 건가요?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병원 문 닫는 거 아닌가요?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우러러보던 직원들이 이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의료 장비는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도연은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어느 날 밤 도연은 술에 취한 채로 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남긴 재산 많다며? 내 병원 지켜야 해. 나 좀 살려줘. 제발. 도연의 목소리는 처참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의사야, 의사. 이렇게 망할 수는 없어. 내가 도와줘야 해.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원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명령조로 변했습니다. 그 재산 내가 관리해야 해. 내 엄마도 날 사위로 인정했잖아.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서진은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애원하다가 명령하고 울먹이다가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돈 혼자 쓸 생각하지 마.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기도 한 거야.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도연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서진의 팔을 붙잡고 흔들기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의사라고 의사. 내가 감히 나를. 하지만 서진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사랑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말입니다. 그저 차가운 무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재산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모든 계획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순종적이던 아내가 이렇게 차갑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정희의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고 도연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효도 못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척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의 효심에 감동받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도연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병원도 다 잃고 집도 잃고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예요?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동정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안 됐네. 아들이 저렇게 슬퍼하는데. 어머니가 좀 심하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 순간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진은 영정 앞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 장례엔 왔지만 당신과의 결혼은 오늘로 끝입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딘데? 여기가 바로 적절한 장소예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관을 발로 찼던 바로 그 장소잖아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관을 발로 찼다고? 장례식장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하지 않나? 서진은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취한 상태로 와서 관짝을 발로 차고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 장모관을 발로 찼다고?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의사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고? 도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술을 좀 마시긴 했지만.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돌아가신 어머니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겁니다. 조문객들 중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나도 들었어. 정말 심한 말을 했더라고. 죽은 사람을 그렇게 말하다니. 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제가 밤낮으로 일해서 번 돈을 다른 여자들과의 불륜에 사용했습니다.
서진은 출력해온 신용카드 명세서와 호텔 영수증들을 보여줬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호텔비로 쓰면서 정작 집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조문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연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도연은 당황해서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친척들이 막아섰습니다. 야, 너 정말 그런 짓을 했냐? 장모님 관을 발로 찼다고? 너 미쳤어? 도연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유명한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초조했습니다. 이 여자가 돈 욕심에 이혼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재산을 노리고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연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서진을 가해자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제가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바로 이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돈밖에 모르는 여자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서진은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과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호텔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기록들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 최고급 호텔들의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입니다. 외도 사진들이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서진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은 제 어머니의 관을 발로 찼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김말순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조문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고인의 조카입니다. 증인은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장면을 봤습니다.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장례식장에 와서 관을 3번이나 발로 찼습니다.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 집치고 호들갑 떤다. 죽은 사람 가지고 쇼하지 말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고인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모독했습니다. 판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는 의사라는 지위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 지킨 자로 보입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인류가 지켜온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이를 어긴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차원을 넘어선 인격적 모독행위입니다. 도연은 변호사와 속삭이며 뭔가 대책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완벽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는 원고가 생계를 위해 벌어들인 수입을 다른 여성들과의 불륜에 사용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 분할을 7대 3의 비율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추가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판결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도연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바닥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자신에 대한 기사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장모간 발로 찬 의사, 의료계에서 완전 퇴출, 불륜도 박보검까지, 추락한 의사의 민낯 공개, 전부인 15년간 지옥 같았다 충격 증언.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저런 인간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소름 돋는다.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하겠네. 저런 놈한테 치료받았다니. 의사 면허 박탈이 당연하다. 아니, 영구 박탈해야 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할 인간 쓰레기.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고 의사협회에서는 그의 면허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의사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서진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이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겨우 그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도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동료 의사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만나던 여자들이 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빠, 나한테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면서 나를 속인 거야. 내 청춘 돌려줘. 내가 받은 선물들 다 가짜였네. 진짜 사랑이라고 했으면서. 도연은 이제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진은 강남의 새 아파트에서 딸 이하은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 하은이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어둡고 우울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밝고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맞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어.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받은 돈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은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갑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생전에 고생만 하시다 가신 어머니, 마지막까지 모욕당했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딸이 제대로 복수했어요. 이제 마음 놓고 편히 쉬세요. 그날 저녁 서진은 새로운 일자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서 격리팀장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 후 새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녀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제대로 혼내줬어요. 이제 엄마를 모욕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엄마가 못 해보신 것들 제가 대신 다 해볼게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은 일어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딸에게도 강한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은아, 엄마가 보여줄게.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사는 건지. 관짝을 발로 찬 사위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경제력, 인간관계, 심지어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운 며느리는 진정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완벽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뛰어난 업무 능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었고 딸 하은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정말? 우리 하은이 최고네. 서진은 딸을 꼭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연의 눈치를 보느라 딸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은이와의 소중한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우연히 도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건넨 신문 기사였습니다. 전직 의사, 편의점 알바하다 절도 혐의로 입건. 기사를 읽어보니 도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몰래 술을 빼돌리다 적발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때 의사였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도 절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서진은 기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달성했지만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하은이가 신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가 봐. 표정이 무서워. 서진은 딸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 나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서진은 어머니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하은이도 밝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엄마가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망가져가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라 행복이니까요. 서진은 일어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정말로 끝이라고. 앞으로는 오직 딸과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겠다고. 때로는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그 후에 찾아오는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에 있다는 것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관짝을 발로 찬 사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여자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